오늘 이거 제대로 알면 사업 키우려는 분들은 정부에게 수억, 수천만 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 키워 나갈 때마다 제때제때 돈 받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시면 자금 받아도 1, 2년 뒤면 소리 소문 없이 파산하시는 경우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안 그러면 결국 한 수조치 당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제가 작년에 자금 조달로만 한 400명 이상 기업가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을 오늘 진솔하게 좀 털어놓을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하면서 정부 자금 조달이 있어서 유튜브 영상들을 다 웬만하면 챙겨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기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왜 돈을 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시면 누군가는 수십억을 조달하고도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 않겠지만 어떤 대표님들은 단순히 몇 천만 원 자금도 받기 어려운데 그 자체도 갖기 힘들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없다는 게 제가 참 답답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아끼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안에는 현존하는 돈 버는 방식이 딱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분들은 결국에 대표님들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빵집을 한다거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 주로 사업의 형태는 개인 사업자로 가지고 계시고요. 또 변리사, 변호사, 또 전문 직종에 있으신 분들, 또 프리랜서 분들, 내가 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용역을 행사하고 3.3 원천세만 떼고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분들은 사업가분입니다. 사업가분은 시스템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산 수단이 나에게 있고, 예를 들어서 빵집을 한다면 단순히 내가 이 빵을 팔아서 돈을 번다기보다 이 빵을 파는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이 자영업자 분들이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할 핵심도 결국 여기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수 있는가? 이 차이가 국가가 과연 자금을 주기 위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사업가분들이 이 시스템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면, 투자자분들은 그 시스템에 자신의 돈을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을 가져가는 이제 분들이죠. 또 따르게는 저도 결국에 엑셀레이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시스템 자체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국가의 입장도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 투자자 입장입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사업에 뭘 볼까요? 투자자들의 이익이겠죠? 네. 그러면 정부의 이익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가 얻는 이익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당연히 국가가 부국하는 거겠죠? 그러면 국가가 부국한다는 거는 뭘로 표현될까요? GDP라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쪼개보면 GDP는 고용 증대로 인해서 가계의 소득이 늘어났거나, 또 그 가계 소득이 늘어나려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더 많은 재화들이 생산되고 시장 내에서 거래가 일어나서 부가가치들이 많이 창출이 되는, 그러면 국가가 세금도 많이 걷게 되고 국가 부국해지겠죠. 네, 고용 창출도 잘 일어날 테고요. 결국 한마디로 기업과 각 가정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결국에는. 네, 국가가 부국하고 잘 됐다는 것들이 표현되는 것들은 기업이 잘 되는 걸 거잖아요. 그럼 국가는 여러분들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한다면 이 점수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재무제표라는 녀석에 나와 있어요. 네, 재무제표. 여러분들 재무제표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1년 동안 경영 열심히 하면 나타나는 후행지표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딱 요 재무제표를 바라보는 차이에 있어서 누군가는 상당히 크게 이 기업을 성장시키고도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기업이 클 때마다 자금을 그때그때 정부가 계속해서 빌려주는데 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은 결국 자금을 받기도 어렵고 받아도 파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슬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오늘 진짜 진솔하게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무제표는 심플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면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라는 게, 두 번째로는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손익계산서부터 보면은 손익계산서는 한마디로 너가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썼고 얼마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 1년간의 경영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영 성적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요소인 이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결국에 여러분들 회사의 재무 구조를 나타냅니다. 뭐 한 가지 요소씩 보면 자산과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채와 자본은 결국 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내가 남한테서 차입을 한 비용이겠죠.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채 항목의 계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본은 내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가 들인 돈, 내가 가지고 시작한 돈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결국 이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을 합니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합계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회계와 우리가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회계는 관점이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점 차이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파산을 하는가 아니면 기업이 성장하는가가 되게 크게 나뉘게 됩니다. 한 가지씩 실제 세법상 회계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자산이 뭔가요? 자산이 뭐예요? 자산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세법상 회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도 자산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증금 이런 것들이 다 자산 항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회계상 자산의 개념은 이겁니다. 내 주머니에 지금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가? 지금 매달 내 손익계산서상 수입으로 잡히는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가가 이 자산의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지금 이 관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채를 잘 조달해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부채는 뭐냐면요. 부채는 이게 설령 미래의 가치가 오를지언정 나한테 지금 이 순간 돈을 빼가지고 가고 있다면 그건 부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동차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왜냐? 월 리스료가 나간다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렌트카 업체를 한다고 봅시다. 그럼 그건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그건 또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렌트카 회사에서는 결국 그 자동차가 나한테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결국 본질은 그겁니다. 나한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이걸로 나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몰라버리면 결국 우리가 정부 기관을 잘 설득할 수도 없고 내 사업을 제대로 키워나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좀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든 투자자들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국가가 왜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까요? 결국에 국가가 원하는 거는 이 부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쌓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산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빵가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가게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부채를 조달했다. 내가 빵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 설비를 만들고 또 이 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부채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겠죠. 왜냐? 내가 월 이자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에서는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부채를 조달했다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가 당장 직원들 월급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융자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부채입니다. 진짜 빚이 되는 거예요. 그 빚은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국가에서도 그런 빚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면 결국에 국가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도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채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말은 손익계산서상 점수표를 잃게 된다는 거고, 축구로 치면 비유를 해보자면 자살골 넣었는데 국가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경영하는 케이스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손익계산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자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어떤 관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입니다. 내 사업을 키우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얼마 필요하시냐고 물으면 뭐 내가 임대 보증금을 내면 뭐 2호점을 내서 추가적인 수익을 뭐 단기 수익이 2, 3억 정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좋은 상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고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 3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개인 사업자분들이 설령 사업을 할 때 이 부채를 받아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절반은 국가가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랑 50대 50으로 동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결국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서 만약 단기 수익이 2억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38% 정도의 그 세율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억을 벌었으면 한 7, 8천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또 당장 올해 나오기보다 내년에 종합소득세로 나오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 때 채무 연체가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고민 못하고 일하시다가. 근데 반대로 법인이라는 형태, 아까 돈 버는 방법에선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하고 있고 상법상 법인이라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2억 언더까지는 10% 정도 세금만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2억 이상부터는 20% 법인세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3억 이익금이 나왔다고 쳐도 법인으로 가는 방식이 무조건적으로 좀 유리한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왜 그럼 국가는 법인한테는 세금을 깎아주는데 개인 사업자 분들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가라는 게 결국 본질이겠죠. 그리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예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빵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 부채를 지게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자산인 사업장이라든지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이라든지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결국엔 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요. 개인 수입을 늘리는데 여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수입을 늘리는데. 근데 그 국가 입장에서는 뭘 생각을 하냐면요. 이 국가에 이 빵을 더 많이 체계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다시 재투자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경제 지표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빵가게 사장님은 빵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를 바라는데 국가는 빵 만드는 장치 그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왜 단순히 국가한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버시려면 만약 자본이든 부채든 끌어와서 내 회사에 투자해서 그것으로 돈을 만들어서 손익계산서상 경제 지표가 올라가잖아요. 네. 안정적으로 보이면 좀 어렵게 말씀드려서 이 손익계산서상 지표들이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면 그거 자체가 국가 입장에선 자산입니다. 지속적으로 부가가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팔립니다. 어떻게 팔리냐? 개인 사업자들은 아무리 내가 이 돈을 많이 창출해, 그게 최대한 뭐 다른 기업들에 내놓으면 뭐 2배에서 많으면 한 3배 정도, 단기 순이익의 2배, 3배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법인이라는 형태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이 장치 자체, 이 손익계산서상 매출과 어떤 쓸 수 있는 비용 자체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안정적으로 이게 돈이 벌리는 이익잉여금이 남는다고 보면 이거 자체 많게는 20배에서 진짜 많게는 30배까지도 팔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2억을 남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세금 떼면 한 1억 2천 정도 가져간다면 되게 많이 가져가시는 걸 거예요. 2억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 거의 38% 정도의 세금을 국가한테 줘야 됩니다. 법인에 2억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2억 언더로 남았다고 생각하면 일단 10% 세금만 내면 되고요. 그 전에 이 이익잉여금이 남은 거에 10배, 20배의 가치를 붙여서 그 법인 자체가 거래되는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빵가게가 아니라 빵을 체계적으로 양산해낼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예측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논리 자체를 만들 수 있으면 결국에 그 시스템 자체를 10배, 20배의 가치를 붙여서 팔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잉여금이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게 10배 쓰면 결국 10억이겠죠. 결국 그게 20배의 가치를 받았다. 그러면 40억이 됩니다. 그 40억을 결국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개인 돈으로 가져갈 때는 22%의 세금만 내면 뭐 M&A 비용이랑 이런 거 다 따져도 30% 비용 정도만 내면 결국에 그 큰 목돈을 쥘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작은 기업체 하나를 매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되게 큰 기회였고 그때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회사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생산하는 어떤 재화 자체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관점이면 국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법이라는 기준 자체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를 딱 막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회사를 자산으로 생각하신다면 결국 이 손익계산서상 지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국가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빵가게를 차리는데 융자금 1억을 받았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들을 PR 하실 수가 있고 국가 기관한테 설득을 하실 수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국가는 그 지표 자체를 보고 돈이 필요한 만큼 빌려줄 거예요. 생산 설비를 더 생산한다고 하고 그거 자체를 증명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시설 투자도 거의 여러분들 돈을 들이지 않고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림만 더 볼게요. 결국 개인 사업자로 부채를 조달해서 돈을 잘 벌면 돈을 잘 버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세금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 네. 세법상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파이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가면은 3억 이상 여러분들이 벌게 되면 결국에는 45 국가하고 거의 뿜빠이 돈을 벌게 되는 그 구간이 옵니다. 그때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관점 자체가 법인이라는 형태로 담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저한테 오셔서 어떤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부동산 지금 토지에 땅에다가 투자할 기회가 생겼다. 이 땅이 주변에 나중에 더 큰 어떤 시설들로 들어오고 땅값이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설 자금을 풀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기업체 자체가 최근에 파산을 했다는 소식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도 부동산이란 관점으로 그 투자를 해서 그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결국 성장하시고 싶어하는 관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경우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국가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현금 흐름, 손익계산서상 수입 항목을 늘릴 수 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부가가치가 생산이 돼야 국가가 부궁해지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씨앗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채를 끌어와서 이 토지의 미래 가치가 오를 거고 그걸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팬데믹이 끝나고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자산의 가치들은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금리가 올려서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샀던 부동산 토지 자체가 팔리지가 않겠죠. 팔리지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손익계산서상에 부가가치가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수입 항목에 잡히는 경영지표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 기업의 신용 등급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국가가 자금을 대줬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를 하거나 상환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이 토지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끌어왔던 부채에 대한 이자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이거를 팔 수 있을까요? 팔리지도 않습니다. 왜냐? 자산 가치가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팔아도 나한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시행한 정책이 뭔가요? 대출 규제였습니다. 그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 사회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 부의 축척은 우리가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이 부가가치를 내는 것이 국가가 부유해지는 거에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그 부가가치를 생산해내지 않으면서 부를 축척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은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르겠다라는 시도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 자체 가격이 더 폭등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때는 그냥 세금을 가지고 노렸거든요. 그냥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만 더 내게끔 했는데 근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대출에 대해서는 별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산을 사고 또 다른 세법상의 어떤 여러 가지 논의들을 통해서 이 시세 차익을 노려서 재산을 늘리는 행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게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부의 축척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국가는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수를 두느냐?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 씨앗이 되는 레버리지의 씨앗이 되는 부동산 대출 자체를 규제해버렸죠. 그래서 부동산이 시장이 훨씬 더 죽어버렸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혀버리는 경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이라고 생각하셨던 차라든지 내 주택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지금 돈을 빼가고 있고 그것들은 국가에서 봤을 때 자산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 씨앗이 되는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지표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업가로 올라선다는 말입니다. 내가 단순히 빵만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빵을 파는 진짜 시스템, 매뉴얼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놨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 회사를 진짜 사업체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정부 자금 조달에 대해서 나눴지만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되는 것도 결국 그겁니다. 내가 정부 자금을 조달하려면 정부의 관점에서 정부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보실 때 결국은 현금 흐름, 부가가치를 어떻게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가 여기에 정부는 자금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정부 자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을 얘기하기도 할 거고요. 실제로 자금 조달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저는 정부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의 회사 자체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 본질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통제할 수 있고 그 지표들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생기는 게 신용이고 제가 무슨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 없이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한테 자금을 지원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킬적인 것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자금 조달이 필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결국 이 영상은 꼭 챙겨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나눌 거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배우신 점들을 댓글에도 한번 남겨보세요. 결국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금 당장 이걸 리마인드 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라는 이해를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